예, 편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보시다시피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에 나가시기가 불가능합니다. 예,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구금된 채 그대로 계셔야 됩니다. 김동민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좀 엮어 나가면은 여러 가지로 좀 따분하고 지루할 수가 있겠다. 좀 대담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거들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아마 소설 내시고 나서 여러 가지 소회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정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인사 말씀 좀 하시죠. 요즘 다 바쁘고 또 특히 토요일 이렇게 되면은 푹 쉬셔야 되는데 이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아까 그 관장님이 소회를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하동에 우리가 저 느낌은 이 작품보다도 좀 가슴이 뭉클한 게 있는데요. 먼저 여기 그 박경리 문학관에 있는 그 박경리 선생님은 제 돌아가신 어머님하고 그 여자 같고 또 일신여고를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제 어머니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그 이병주 문학관도 이게 제가 참 묘한 인연이 생각하는데 이병주 문학관에 보면 이병주 선생님이 일본 그 맹치대 문과를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와시다 대학을 다니시다가 직영으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선친께서 이병주 선생님하고 비슷한 전배를 알고 있는데 선친이 일본 그 맹치대 법대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큰아버님이 그 와시다 대학 상과부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 친구분 두 분이 다니셨던 그 대학을 그 이병주 선생님이 양쪽을 다니셨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게 참 어떤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인간이 모르는 어떤 뭐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순간적으로 떠오른 즉흥적인 제 소회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집안이 쟁쟁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거의 금수저에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소설은 긴데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제목을 백성을 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조사하고 쭉 역사를 들어보면 그 위정자들이나 또 참 이따 하층민들이나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백성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을 이해한다, 백성을 이해한다. 지금도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백성은 인류가 태어나서 백성이라는 이름이 붙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백성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말은 백성 하는데 늘 백성은 뒷전이 아니냐. 그래서 이 백성은 제가 작년 책에도 말했지만 한마디로 백성은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은 사람답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제가 그냥 이거를 한번 가장 이렇게 좀 부각을 시켜가지고 가장 지금까지 우리가 백성에 대해 가졌던 그런 고정관념을 한번 좀 깨뜨려보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여쭤봤던 게요. 소설을 이렇게 쓸 때 제목을 붙이려고 굉장히 고심을 하셨을 거잖아. 그죠? 근데 이 백성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비추어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백성을 국민이라고 할지, 시민이라고 할지, 인민이라고 할지, 아니면 공민이라고 할지, 그것을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소설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소설이 지향하는 바가 전혀 또 다르게 형성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은, 박경리 선생님이 대하소설 토지를 쓰셨을 때, 왜 하필이면 토지였을까? 땅도 있고 대지도 있고 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때 박경리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가 예를 들어서 흙이나 땅 이런 게 어떤 생명과 연관이 되고 대지가 자연과 연관이 된다면은 토지는 소유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소설이 어떤 소유, 자본에 관계되는 것들로 이어져 나갈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은
김동민 선생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선생님이 규정하시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선생님은 백성을 어떻게 규정을 하시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성은 그냥 백성 그대로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까 아까 흑하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민중이라고 한번 제목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작품 속에 보면은 동학이라든지 농민 환경에서 그 적절한 이름은 민중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 민중이라는 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어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좀 들어서, 그거보다는 이 백성하면 그 일백백자에다 성시성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백가의 성이라는 것은 꼭 옛날에는 우리가 백을 점은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 모든 걸 다 통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 백성이 아마 조선시대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백성의 개념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의 어떤 백성들의 개념은 관직을 갖지 않는 어떤 일반적인 사람. 그런데 이제 문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글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 백성은 아무래도 억압이나 수탈의 대상이었을 테고, 그래서 저항하거나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백성이라고 하는 소설 21권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건지 직접 작가에게 한번 그 내용의 줄거리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안 괜찮습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이제 취재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방금 비싼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저한테 요청이 들어가지고 전체 줄거리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만든다 몇 개를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줄거리를 갖다 제가 요약은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만들어 줬는데 그 기자가 한 5번, 10번 읽어도 모르겠대요. 그래도. 그럼 저도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작품이 제가 여러 가지를 넣은 건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대화 소설은 이렇게 보면은 딱 뭐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될 수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역시 말해서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다 보니까 이야기해야 되고 저 이야기해야 되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야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꼭 해야 된다면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조선 철종 때부터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부터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자료에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철종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해방되기 직전까지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잠깐요. 아까 요즘 뭐라고? 줄거리 그랬지요. 아니 이제 일이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데 제가 두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한 분이 경상대학교 명예교수인데 그분이 며칠 전에 완독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 작품을 제일 처음 완독을 하신 분이라서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 또 한 분하고 저 둘이 친구분인데 만났어요. 그러고 이제 술자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 읽은 분이 질문을 하니까 제가 이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완독한 분이 이렇게 말하답니다. 당신 질문하지 마라. 네 입도 안 하고 왜 질문하냐. 그래서 내 옆에 그분이 제가 또 질문을 해요. 하니까, 네, 그거 질문도 아니다. 또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 무슨 말 했더니, 이 완독을 하고 나서 네가 질문을 해라. 이제 방금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완독을 했다는 분을 제가 지금 딱 두 분 만났거든요. 두 분 만났는데, 그래도 이제, 요약을 꼭 해야 된다면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 조정, 그리고 외세의 어떤 억압, 이런 데에 대해서 항거하는
우리 이 백성들 이야기다. 막 꼭 하면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제가 너무나 좀 억울합니다. 그것밖에, 그런 이야기 하려고 내가 이렇게 20몇 년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또 그거를 이야기를 다 하려면 밤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수차게 많이 받았는데요. 제일 고약한, 제가 제일 힘든, 아까 우리 사무장이 저기 보니까 고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는 고문이 아닌데, 제일 고문이 방금 관장님이 하신 그런 질문이 저를 제일 좀 고문스럽게 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저라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책을 한 권 보고 두 권 보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내용일까? 저라도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답변을 좀 미흡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관장님도 그렇고 계시는 분들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그 말고는 이거를 제가 어떤 소설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에 농민 환경을 이야기하면은 또 옆에서 누가 하냐면은 천주교, 그것도 내는 왜 이해 안 하느냐 합니다. 그럼 또 여자분이 나옵니다. 진주에 최초로 여자 학급을 만든 김정군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내가 제일 주인공인데 왜 내는 빠뜨리냐. 그래서 제가 너무나 곤혹스럽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곤혹스럽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기 하기 전에 박영문학관에서 제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 거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나한테 우리 서로 입 맞추지 말고 그냥 하자 그랬어요. 그냥 하는 게 좋겠다. 왜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식적이고 그래서 또 싫고, 또 그러면은 또 어떤 질문이 나오면 그건 하지 마라. 이래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방금 우리 관장님이 한 질문 같으면 내가 알았으면 하지 마라 했을 건데. 지금 후회가 됩니다.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다른 분들 받고 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고 더 요약을 해서 앞으로 다른 사람이 물으면은 정말 제가 대답을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한번 제 작품을 더 읽어보고 그렇게 요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줄거리를 부탁드렸더니 굉장히 인색합니다. 아마 책 다 사보시고 나서 질문을 하라는 얘기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무리한 질문이죠. 이게 21권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다고 하면 뭐 한다고 21권을 썼겠어요. 요약이 안 되니까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행식을 취하지 않았을까. 사실 지금 종이책이 팔리지 않은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짧은 시집조차도 팔리지 않는 시대에 와가지고 있어요. 지금 문학 애호가들, 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세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의 문학판 평균 연령이 50대 이상, 60대, 문인의 표로 치면은 거의 60대 후반이 평균 연령이 될 만큼 문학의 고령화가 굉장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책을 가까이 하면서 밑줄 그어가면서 밤새워 책을 읽던 거는 아주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런 시대인 줄 뻔히 선생님이 아실 텐데, 한 권짜리 장편 소설도 아니고 두 권짜리 연작도 아니고 21권을 내셨는데, 참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 참 출판사가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내줄 생각을 했을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견적이 안 나왔을 텐데. 그런데 제가 줄거리를 부탁드렸던 게, 왜 이 대하소설의 형식을 지금 이 시대에 선생님께서 취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대하소설이었을까요? 예, 요즘 추세가 아시다시피 짧은 소설 쪽으로 갑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짧은 소설을 치고
바로 나가고 하는 이 짧은 소설이 요즘 추세도 맞고 또 그게 어떤 새로운 것으로서 아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면 그 앞에 짧은 것은 보면 콩트라는 게 있었고, 또 손바닥 장을 쓰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도, 경소의 회원님들 보면은 짧은 소설을 쓴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주 참, 긴 작품으로서는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묘미를 제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어머니간에 제가 조금 아직 미흡해서 모르지만은, 이 짧은 소설하고 콩트하고 손바닥 장자하는 장편 소설하고 이 차이점이랄까 이거를 뭘까 제가 그거를 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긴 소설 쓴 거는 저는 그 소설은 시하고 달라서 소설의 생명력이랄까 소설이 존재하는 가치는 서사에 있다고 봅니다. 이 서사의 힘인데 우리 어렸을 때 이야기 주머니 해가지고 할머니도 또 그거 자꾸 하잖아요. 끝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서사의 힘이 이 대화 내지 장편인데 이 짧은 소설은 아무래도 서사의 힘이 좀 미흡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두 개 다 공존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 이 짧은 쪽 급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짧은 거하고 긴 거가 좀 공존하는 게 우리 소설을 위해서 좀 바람직하다. 그랬는데 주변을 보면은 사실 이 긴 작품을 쓰는 작가들이 갈수록 자꾸 줄어들고 자꾸 짧은 것만 이렇게 쓰니까 나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백성이 길어진 이유를 누가 묻는데요. 기자가 묻는데, 그 이유는,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진주에서 나서 자라면서 그 집안의 어른들한테 이렇게 들으면은 진주가 무궁무진한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궁금해가지고 어른한테 물어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하는데 그 다음에 모르겠다 해요.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제가배에 나오는 이거리지기 각거리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것도 어릴 때 뭣도 모르고 불렀습니다. 그거를 이 바닥을 치면서 불렀는데 그때는 막 우리가 웃고 막 즐겁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처음에 다 했냐면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죄송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를 지었던 유계춘이라는 분하고 그 당시 농민들 이분들이 처절한 한이고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재밌다고 막 손뼉을 치고 놀았어요. 그래서 제가 세월이 들고 나서 이분들한테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진주에서 난강에 이렇게 나가면은 어른들이 난강에 가면 목 없는 귀신이 니 잡아가니까 가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어린 마음에 어느 목 없는 귀신이 재수 없게 말이야 여기 죽어가지고 내 강에도 못 오게 한다고 목 없는 귀신을 제가 굉장히 의망을 했습니다. 근데 뒤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전주 학의 정창무라는 창무라는 분이 끝까지 배교를 안 하고 있다가 그 진주성 밖에서 목이 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국가에서 이제 전주학극을 못하도록 하려고 그분의 목을 갖다가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진주성 밖에 걸어 놓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 본때를 본다. 그래가지고 그 시신이 남아백산에 굴러다닌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고 어른들은 내가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정창무 그분의 시신이었어요. 그때 나는 모르고 그분을 욕을 했단 말입니다. 난가에 못 가도록 하는 니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만 더 말을 하면 끝이 없는데, 하나만 더 말하면 요즘 우리가 여성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 교육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에 이 작품 속에서 그걸 많이 할애를 했는데 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여성 교육은 진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꼼댕이 할매라는 그 김정분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꼼댕이 할매라는 분도 제가 왜 관심을 가졌냐면 어렸을 때 어른들이 네 꼼댕이 할매처럼 살아라 했는데 제가 꼼댕이는 남을 도우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이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꼼쟁이 아니고 굉장히 근금 전략을 했던 그 구휼 사업도 사회 사업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주에 지금 진주 초교인데 그때 옛날에 진주 제1고등학교로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초로 여자 학급을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남녀공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남녀공학입니다. 우리가 이하여대한지 순명여대 있지만 그는 순수한 여자 학교잖아요. 여자 학교잖아요. 근데 최초로 그 남녀공학이 된 것이 진주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그것도 이 꼼쟁이 할매라는 분이 그 콩나물국밥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콩나물국밥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했다. 이런 이야기라든지 그 애도 막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큰 흐름 그런 정도만 해도 이 제 소설이 자꾸 길어졌던 이유가 이거 하면 또 저것도 쓰고 싶고 저것도 하시고 그래서 그만 저도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아니 너무 길어져가지고 어느 날 이러다가는 내가 이 토지보다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원고지 몇 수를 세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그만 800장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만 그래 아까 관장님 말처럼 제가 또 고민도 했습니다. 정말로 내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쓸 가치가 있을까? 독자들이 괜히 집만 주고 이게 나중에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 휴지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그럼 어떤 것을 좀 과감하게 줄여보자. 그래서 21권 처음에 21권인데 이걸 갖다가 내가 10권을 줄일까 5권을 줄일까 고민을 해가지고 제가 또 줄여도 봤습니다. 근데 줄여보니까 이게 이야기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안 돼서 하자. 그래, 아까 그 출판사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출판사에서 처음에 이제 작품을 한번 그 자기들도 이런 긴 거를 요즘 잘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출판사가 한국 문학 작품을 고집하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한번 처음에, 그러면 한번 한 권 보내봐라 그랬어요. 그래, 한 권을 보냈더니, 좀 있다가 그러면 한 권 더 보내봐라. 그래, 두 번째 보냈더니, 그 다음에 그만 다 보내래요. 그래서 너가 좀 동안 같다. 그래, 저도 은근히 걱정한 게, 이 21권 하려면, 여기 우리 신해눈 출판사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은 아마 엄청난 돈도 들고, 그 다음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 21권을 만들면서 한 2년 정도인가를 다른 책을 한 권도 못 냈다고 들었습니다. 하도 못 내고, 이 책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도 죄송스러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한 나이가 몇 살 위인데, 이렇게 대표님이 해석해가지고 내 책을 냈는데 나중에 책이 안 팔리면 어쩌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요새까지 책 안 사는 시대에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김동희 선생님은 다 썼으니까, 이제 막 그거 썼으니까 가만히 계시고,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소설을 썼다는 자부심, 그리고 우리 무리당 출판사가 가장 긴 작품을 썼다는 그런 자긍심이 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니까 책 안 팔려도 나는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고마워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분이 이렇게 참, 그리고 제가 머리도 많이 빠져버리고 몸무게가 한 10kg 빠졌는데 그게 쓸 때는 안 빠졌어요. 쓰고 나서 2년 동안은 이제 이제서 왔다 갔다 작품을 보내거든요. 처음에 원고 보내고 그다음에 PDF 보내고 하는 거 2년을 딱 했는데 이 출판사장이 얼마나 까다롭던지 단어 하나까지도 막 저한테 막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싸웠어요 또. 이 단어가 좋다고. 자기는 이 단어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단어 좋다고. 나중에는 써이 나서 그럼 당연히 출판사 안 한다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막 심하게 했던 사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나오다가 보니, 그것도 이렇게 막 오셔가지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하니, 그래도 참 제가 내기는 잘 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이 다 이렇게 참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니 다 풀리고 이제 내일부터 제가 살이 탁 좀 찔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사실 질문을 뭘 드리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답이 나오느냐가 결정이 될 테고 그 답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가 결정이 될 텐데 이런저런 질문을
이렇게 뽑다가 이런 질문을 뽑았었어요. 소설의 독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문학적 현실을 감안했을 때 김동민 선생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설은 몇 부나 팔리겠는가? 그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 중에서도 이제 나왔었는데요. 하여튼 진주를 중심으로 한 제가 크게 20분의 1 정도밖에 안 읽었는데 어떤 진주를 중심으로 한 굉장히 고심했던 흔적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료를 찾아와서 그것을 소설화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소설 쓰시면서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방금 말처럼 자료 수집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좀 하려 보니까 그리고 제 작품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사료에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말하는 그 구비됐던 쪽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거고 이것이 만약에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영영 사라질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일 제가 좀 쓰기가 힘이 들었던 것이 제가 여기 할 때 제 문학은 그 팩트로 발전 가능한 픽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작가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그 소재를 가지고 소설을 쓸 적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모든 작가들은.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소재를 가지고 쓰는 거는 작가들이 안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쓰기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은 그 연세 좀 드신 그 소설가들 보면은 젊을 때 안 쓰다가 맨 마지막에 쓰는 것이 이런 류의 소설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일 아까 힘들었던 것이 과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하고 실제 사료가 만약에 뒤에 발견이 된다면은 그거하고가 맞질 않단 말입니다. 그럼 제 소설이 엉터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제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보고 또 현장에 가보고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현장은 또 달랐어요. 또 그 덕에 세월 흐르니까 또 바꿔져버리고 그러면 제가 소설을 또 고쳤습니다. 그 점이 제일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3번, 4번 고쳤어요. 그 제 글이 잘못해서 고친 게 아니고 거기 저 세월 들어가서 거기 바뀌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점들이 가장 제가 힘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하면은 그 진주 방언 사투리입니다. 그 여기에 이제 박경희 선생님 있으니까 하는데 제가 그 박경희 선생님을 참 존경하고 또 참 대단한 작가라고 제일 존경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 아쉽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진주 쪽에 이제 배경이 많이 나오거든요 토지에. 근데 이제 진주 말을 썼는데 그분 통영 쪽에 분이 돼가지고 진주 본토박인 제가 봤을 때는 진주 말이 아닙니다. 진주말이 전혀 아닌데 그 작품에서는 진주말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아쉬운 점이 가장 아쉬웠고, 물론 이제 뭐 그것이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또 그거는 작가도 한계가 있으니까 저도 또 나름대로 또 약점이 아니습니까? 그런 약점들이 아마 가지고 있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만 제가 이 작품에서 진주 방언을 의도적으로 많이 쓰니까 누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독자들이 이걸 읽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박경희 선생님하고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은 제가 존경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제가 이 작품 속에다가 왜 사투를 많이 썼냐면 박경희 선생님 그 토지의 주인공이 서희잖아요. 서희인데 서희가 서울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그렇게 설정하기 위해서 서희가 어렸을 적에 서울에서 살다가 하동을 내려왔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소설로서는 인과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역을 가장 중심으로 하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서희가 서울말을 한다는 것이 저는 사실은 못마땅했습니다. 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에 자꾸 보면은 그 비하라든지 옥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주인공을 더 지독한 사투리를 써들고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그러면 안 되니까 좀 부수적인 인물들은 오히려 서울말을 쓰고 이렇게 제가 좀 만들었는데 그래도 거기에 그 사투리 그거를 이제 진주에 보면 사투리 사진이 많이 있는데 그걸 제가 많이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 이제 그 전문가들이 많이 찾았었는데 그것도 또 틀려요. 이 책 보면은 이리 돼 있고 저 책 보면 저리 돼 있고 이 책 보면 저리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거 단어 하나 하려고 하룻밤 새도록 찾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그럼 결론이 나냐면은 책을 이제 5권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3권에는 요리돼 있고 2권은 요리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3권에 되는 쪽을 따랐습니다. 그 사투리 방언을 가지고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도록 단어 하나 찾는다고 했던,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그 사무개와 정말 미친, 저도 좀 미쳤다는 곱게 미쳤다.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왕 미칠 거면 철저히 미쳐보자. 하면 내가 미쳤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할 만큼 미쳐보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썼습니다. 예. 예.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있죠. 예. 앞에 미친다는 것은 미칠 광자고 뒤에 미친다는 것은 미칠 급자입니다. 우리가 미치지 않고서 이룰 수 없는 곳들이 많아요. 특히 예술, 문학 이런 경우에 그렇죠. 조금 전에 선생님이 박경리 선생님을 인용을 하셨는데요. 박경리 선생님이 토지를 쓰실 때 왜 하필이면은 배경을 이곳 팽사리로 잡아서 썼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투리 때문이었다. 왜 그러냐면은 박경리 선생님은 통영에서 태어나셨고 학교를 진주에서 다녔기 때문에 가장 잘 구사할 수 있는 게 경상도 사투리인데 경상도 지역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전라도를 배경으로 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가 있었겠다. 그래서 지리산을 배경으로 삼고 넓은 들판을 걸으려고 있는 곳이 뭐 팽사리 말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오히려 넓은 벌판, 지주를 주인공으로 내세울 만한 공간을 찾자면은 전라도 지역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도 이곳 팽사리를 잡았던 이유는 바로 사투리였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번 소설을 보면서 진주 지역의 사투리, 이미 진주 지역도 이미 이제 사투리를 안 쓰죠. 다 뭐 표준말 쓰고 뭐 서울말은 아니지만 표준말을 쓰고 사투리가 잊혀져 가고 있는데 재미난 거는 소설을 직접 사 보십시오. 보시고 거기 보면은 진주 사투리가 아주 잊혀져 가고 있는 사투리는 가로를 열고 설명을 해놨어요. 사투리를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농민 항쟁가라고 합니까? 이 거리 저 거리 각 거리를요? 그 원래 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걸? 원래 이제 그동안에 임술밀란이라고 불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임술밀란이라고 불려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래, 그 뒤로는 진주 농민 항쟁이다. 이렇게 이제 요즘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진주 농민 항쟁. 그래, 아니, 이 책의 이 표지에 보면은요, 이 표지 앞에 이게 이 거리 저 거리 각 거리 이 노래를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앞에다가 소개를 해놨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이게 그 진주 농민 항쟁을 이끌었던 지도자 유계춘이라는 분이 이 노래를 우리말로 지은 응가입니다. 우리말로 지은 응가인데 이 응가가 아주 좀 특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모아보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노래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것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또 전라도에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여기 하동에도 있습니다. 하동에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알아나면은 제가 국구리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면서 이 계진이라는 아나운서가 계시는데 그분하고 어떤 대담을 하다가 이 무슨 말을 하다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이 책을 보고. 그래가지고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니까 자기가 어렸을 적에 이 노래를 불렀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근데 이 소설에 보니까 있어서 반가워서 이제 전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쭉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말한 유괴 천연군이 맨 처음에 우리말로 지은 건데 그 뜻은 저 소설에 우리 관장님이 읽음만 보셔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저 뒤에 중간쯤 넘어가면은 설명을 제가 상세히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를 그 작품을 다 해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베스라치 그다음에 양반들한테 착취당하는 그런 우리 농민들 서민들의 그런 애환을 그런 것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하동도 이야기를 했고 서울 쪽 있는데 내용들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그 노래의 가장 원본이 바로 여기에 제 책에 나와 있는 이 응가입니다. 이 원본이 변형돼 가지고 이것이 이제 제가 이 노래를 우리나라 최초의 운동권 노래라고 제가 붙였는데 힘없는 사람들이 운동권을 부르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노래로서 아주 적절한 노래이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 가지고 아마 운동권 노래로서 불린 것 같습니다. 불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용이 다 다른데 참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어서 제가 다른 설명 못 하고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내용 진주는 여러 대 있는데 지금 아까 이계진 그분이 말씀 저 위에 저 강원도 저쪽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그러니까 진주 쪽은 있습니다.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진주만근 또만근 짝발이 희양근 도루매중치 장독간 머구밭대 덕서리 칠팔월의 무서리 동지스탈 대서리 여러 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 보니 이렇게 있답니다.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진주만근 또만근까지 맞는데 그 다음에 고모 집에 놀러 갔더니 고모들이 음식을 먹어서 자기만 먹고 나는 하나도 안 주더라. 이렇게 돼 있대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먹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으면서 눈물이 팽 드는 게 못 먹은 우리 서민들의 노래였다. 그리고 여기 하동의 노래를 하나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이래 있습니다. 하동도 보면은 두 발을 쭉 뻗고 탁탁 치거든요. 주말한데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진주만근 또만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점생이 먹어서 하늘이 높아 제비 콩 열돼 있어요. 하동 쪽은. 그 말씀이 근데 조금 또 우리 이동배 시인님 조금 다릅니까? 아니 내가 알기로는 잘 똑같대. 같습니까? 아니 우리 북전 쪽에는 가깝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지한 바에 하면은 점생이 먹어서 하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책에 있는 거는 제가 뜻을 다 풀이했는데 다른 지역에 불린 건 저도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학에서 요거 한 개 가지고도 해도 충분히 그 석박사 논문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 소설 못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 가사를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죠? 제가 그 책 속에 설명을 상세히 해놨는데, 그럼 뭐, 다 하려면 너무 길고 간단하게만 한번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 거리, 저 거리가 거리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런 거 있죠. 그는 뭐냐 하면은 양반들이 갓을 건다는 뜻입니다. 그 양반들이 갓을 건다는 것은 결국 그 거리 짓을 하는 것이 농민, 힘없는 천민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진주 만근 또 만근이 진주 쪽에 그러니까 그래 해갖고 그다음에 짝발이 희한거는 건 짝 벌어진 이 신발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전부 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리고 그 도름에 줌치하는 거 이것도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양반들이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주머니 있는 겁니다. 그럼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주머니는 뭐냐면 그 손에 어떤 보배들이고 돌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모두 힘없는 농민들 그 천한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돈이. 그다음에 장독간 하는 것은 이제 먹을 거니까 그 당시에 워낙 굶주리고 해놓으니까 그게 먹는 쪽의 어떤 이야기로서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 그다음 이제 제가 설명을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단했는데 그다음에 덕설이, 무설이, 대설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서슬푸른 양반들의 위세를 말하는 겁니다. 양반들이 위세를 거기서 위축돼가지고 지나는 그런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글로서 표현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 나중에 소설 안에서는 한 2, 3페이지 걸려가지고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역시 소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설에 등장인물이 한 400명 넘게 나온다고 그래요. 뭐 분량이 길다 보니까 등장인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400명 중에서도 특히 작가가 아마 애착이 가는 인물이 있다면 뭐 주인공이 되겠죠. 근데 가장 애착을 두는 인물이 뭐 비화라고 보면 됩니까? 예, 이제 비하하고 이제 옥진 두 인물이 이제 주인공입니다만은 제가 그 애착을 가지고 그 작품 속에 제 발음이 이제 좀 근데 우리 혼하는 그 을이라는 그 젊은이에 대해서 제가 애착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까 말한 유계춘 밑에서 농민항쟁의 그 농민군 주도자로 일을 하다가 잡혀서 참수를 당하는 그 전필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전필구라는 인물의 외동 아들이 전을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왜 애착을 가지고 한다면은 어렸을 적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끌려가가지고 유계춘 비롯해서 다 목을 이제 허게이 해가지고 목이 잘렸는데 그때 을이의 어머니가 어린 을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소설 속에서 을아, 네가 너 아버지 목이 베이는 장면을 네가 눈으로 또 지켜봐라. 네가 지켜보고 그걸 이 강경을 가슴속에 새겨가지고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소에서 목을 벤들 갔는데 그렇게 말한 전필구 아내도 마지막 남편이 목이 베이는 순간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낭송한 그 부분에 송은아라는 인물도 자기 연인이 한하주가 목이 베이는 장면을 차마 못 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을이라는 애가 그 장면을 두 눈을 불뜨고 현장을 딱 지켜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얘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적에 목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닭이나 뭐 돼지나 개나 보기만 보면 목을 비틀입니다. 얘가 어린 애가 너무나 그 가련하지요. 그래 비틀면은 막 동네에서는 막 얘는 쫓아내려고 하고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잘못하면은 엇나가게 되는데 엇나가게 되는 거를 이제 주인공 비하가 이렇게 거들어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이 어린은 복수를 해야 싶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농민 항쟁뿐이 아니고 동학운동이라든지 특히 나중에 일본군하고 항쟁할 적에 목숨을 걸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인물로서 의리가 나옵니다. 그래 나오는데 또 왜 철도하냐면은 의리가 이제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거기에 효원이라는 새끼 기생이 나옵니다. 진주의 기생이 유명하잖아요. 효원이라는 새끼 기생이 나오는데 이 의리하고 새끼 기생이 서로 좋아하게 돼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 그런데 그 의리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이 효원이하고 자기 아들 의리가 서로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분명히 농경을 하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 몽달 귀신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씨를 하나 낳게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요. 그 귀신 뭐 좋다고 하느냐. 그런데 하는데 그 과정이 그 관기 아닙니까? 관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특히 뭐 관기는 목사나 관찰사의 수청을 들여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두 사람의 그 애틋한 사랑이 굉장히 참 힘들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결국 나중에 가서는 이제 잘 되는 거로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어려운 애가 그 이제 장성을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농민 국가를 위해 싸우고 일본군 위해서 일본군과도 싸우고 그 다음에 이루지 못할 사랑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장면들이 아쉬워서 제가 이 을이라는 그 인물을 가장 애착을 두고 그리고 또 이 작품 중에 제가 좀
나쁜 인물에서도 애착을 두는 게 이제 옥진이라는 인물인데 그 나중에 해랑이라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생 이름은 해랑이고 원래 이름은 옥진인데 이 여자가 악녀거든요. 나중에 가장 악한 역할을 하는데 제가 왜 좀 안 됐냐면은 어쩔 수 없이 여기 나오는 어떤 어코 마노라는 애 때문에 몸을 더럽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기생의 길로 들어서 가지고 하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 비아라는 주인공하고 친자매처럼 지내다가 나중에 배신을 합니다. 이 옥진 해랑이가. 그 장면들을 제가 그 소설 쓸 때 제일 고심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그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두 인물이 나중에는 중추적인 두 반동인물과 주동인물로 되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내가 소설로서 했지만은 옥진을 갖다가 내가 너무 가혹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애착을 가지는 두 인물이 되겠습니다. 예, 참 제가 소설을 다 보지도 못하고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뭐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도서 출판사에 그 요약해 놓은 책 신간 안내를 이렇게 쭉 훑어서 모아봤더니 요약본만 해서 A4 16장인지 17장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많아서 누구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결국은 요약본을 보다가 포기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거기 나오는 그 무수한 인물들이 저마다의 아픔을 딛고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어떤 희망을 찾기 위한 하나의 여정 내지는 도정 그런 게 소설이 될 텐데요. 일단 시간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 모시고 나누는 대화는 이점에서 저희들이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저거는 또 다음 순서가 조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그리고 마무리 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그 방송에 나와서도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 뿌리를 좀 찾고 싶어가지고 그 제가 단군 왕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봤는데 자료가 너무 없어가지고 사티를 못하고 그래서 지금 시작을 벌써부터 제가 쓰고 싶었었는데 워낙 자료가 없어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특히 제일 억울한 것이 다 아시겠지만은 일제에 의해서 왜곡돼가지고 했고 또 특히 제가 딱 그 마음에 와닿는 것이 단군 왕검은 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 명이었다라는 것이 저는 그게 사실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부족장이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그 당시에 굉장히 넓었던 땅과 수많은 그 민족, 그 계류의 숫자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꼭 쓰고 싶은데 제가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우리 신혜원 대표님 계신만 그때 이제 비차라는 책을 이제 아주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참 고맙게 계시는데 거기 보면 제 1차 진주성 전투가 나옵니다. 전투 나오는데 지금 제 2차 진주성 전투에 대해서 제가 꼭 쓰고 싶은 마음인데 근데 이것도 앞에 말한 것처럼 자료가 너무 없고 그리고 특히 이거를 잘못 쓰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쓰면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패배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글 써가지고 맞아 죽어도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한번 써보겠다고 지금 작심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패배하기는 했는데, 겉으로는 패배했지만은 우리의 승리다라는 쪽으로 나는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제가 엉터리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다 역사적으로 여기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2차 전투에서 일본의 힘을 다 빼버려가지고 결국은 전라도로 진격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힘을 빼는 바람에 일본의 도요토미가 결국은 실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소설 쓰면은 일본의 내각이 바뀐 거
바뀌었다니까. 그럼 그 막부가 바뀐 것은 진주성 2차 전투였다고 저는 소설에서 쓰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도요토미도에서 힘이 빠져가지고 득점 가강이 됐다. 저는 그렇게 쓰고 싶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고 하니까 전혀 엉터리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적은 게 우리가 임진 3대첩이 있다 아닙니까? 그 보면은 이제 있는데 행주대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노량 대첩이 있고, 진주대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행주대첩 저 위에 쪽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진주대첩이 아직까지 그 영화나 드라마가 없잖아요. 그게 늘 불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그 드라마 이런 물어보면은 진주대첩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 이순신이 했냐니까 그는 그 거북선이 있으니까 아주 그 재미있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좀 움직여 볼까? 그 사람들 마음을 주고 하다가 제가 생각한 것이 비차, 혹은 비거라고 하는 비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기록에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비차는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굉장히 그 생생하게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 이거를 갖다가 잘만 살려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제 구상을 이제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2차 전투를 진수 2차에서 일본이 도요토미가 군사 10만을 보내잖아요. 10만을 보내가지고 우리 추계하는데 그 원인을 저는 비차에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1차 전투에서 자기들 패배를 했거든요. 왜 졌느냐? 비차 때문에 졌다. 그렇게 하니까 도요토미 생각할 때 그러면 비차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우리가 한번 빼앗아오라. 그래가지고 보냈다고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비차를 찾아오너라.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투를 하지요. 하는데 결국은 그 역사에 제가 그 기록을 보니까 보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이 나서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는 독자들은 안 되겠고 제가 그래도 조금 엉터리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요만이라도 우리가 좀 괜찮은 게 있으면은 그걸 좀 살려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진주성 2차 전투에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2차 전투를 부끄러운 전투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방금 2차 대첩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어느 분이 그걸 보고 나서 1차 대첩이지 2차 대첩이 왜 2차 대첩이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저는 2차도 대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투, 그것도 2차 대첩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그리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제가 큰 소리 쳤으니까 그 2차 대첩이 될 수 있도록 뭐 제가 소설에서도 그렇게 꼭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선생님이 바라시는 대로 단군 완검 그리고 진주 2차 전투 예. 소설을 성공리에 좀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김동민 선생님의 어떤 문학 세계가 또 새롭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건데 다음에 나오는 소설들을 좀 짧게 써주셨으면 장시간 또 이야기를 하나 주셔서 고맙고 아쉬운 이야기는 또 뒤풀이 자리에 가서 선생님에게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21권을 완독하고 진주에 가서 선생님하고 소주 한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대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